거기는 의자 전문가도 있고 안경점 주인도 있고 이러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글을 써 올리고 합니다. 무서운 세상이에요. 무서운 세상입니다.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의자 700만 원짜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서민 대통령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. 그리고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유신독재 뭐 이러면서 박정희를 비판함으로써 박근혜 씨를 이렇게 타격하는 방식,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연을 이렇게 보복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표를 얻을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방향을 이명박 정부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씨 이야기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빵점이고 노무현 정부는 70점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. 또 정부가 반박을 하던 이거는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가 과연 빵점인지 한번 제 나름대로 채점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약 2.6% 조금 위로 추진됩니다. 중국의 7.8%, 태국 6%, 인도 5.8%보다는 낮아요. 근데 우리는 선진 경제권이에요. 선진 경제권은 원래 이 성장률이 낮습니다. 최근 2, 4분기 일본은 2.1% 성장했습니다. 대만은 1.3%, 싱가포르는 2.3%, 유로권에서는 1%대 성장 아니면 다 마이너스입니다. 그렇다면 한국의 2.6%대의 성장은 높은 편입니다. 실업률은 2.8%입니다. 한국 실업률. 선진 경제권에서는 싱가포르가 1.9%로서 가장 낮아요. 한국 2등입니다. 대만은 4.3%, 유로 지역은 실업률이 평균 11.6%, 스페인 25.8%, 그리스 25.4%.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한 7% 되는데 그리스, 스페인은 50%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재정이 건전하냐, 이 적자냐, 흑자냐. 이 큰 경제 규모를 가진 43개 나라를 조사를 하니까 흑자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, 즉 빚을 안 내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죠.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습니다. 한국, 사우디, 칠레, 싱가포르, 홍콩, 노르웨이 이렇게 됩니다. 우리는 흑자 비율이 2.3%입니다. 노르웨이, 사우디에 이어서 3등입니다. 대만은 2.8% 적자입니다. 사우디가, 노르웨이는 사유국입니다. 사유국. 그러니까 흑자로 될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111나라의 삶의 질 랭킹을 냈는데 한국은 30등이었습니다. 올해는 19등으로 올라갔습니다. 2005년에 유엔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, 이것도 삶의 질 랭킹인데 한국이 26등이었어요.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10년에는 12등으로 올라갔습니다. 우리가 작년에는 15등입니다. 15등. 한국은 무역 총액 순위는 노무현 때보다 올랐고 작년보다 올해 한 등급이 올라서 세계 8등이 됩니다. 무역 총액. 미국, 중국, 독일, 일본, 프랑스, 영국, 네덜란드 다음이 한국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빵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빵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국제적 통계를 봐야겠죠. 국제적 통계. 통계를 내려면은 국제적으로 봐야 됩니다. 아니면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. 이승만 때보다 잘했느냐, 박정희 때보다, 이런 방법들, 이 두 개를 교차해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나눠야 되는데, 빵점은 너무 많이 했다. 그런데,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힌다. 말하자면, 이명박을 공격을 해가지고, 박근혜를 이렇게 내려앉히는 게, 이 논리상 잘 맞지 않다. 그러다 보니까, 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.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
또 여론조사를 읽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. 여론조사를 하면은 꼭 투표할 사람 중에서 또 물어봅니다. 누구를 지지하느냐. 투표할 사람 중에서의 지지율은 박근혜 씨가 문재인보다 항상 플러스 한 2, 3% 많이 나옵니다. 꼭 투표할 사람 중에서는.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요소가 있습니다. 투표율을 대입하는 것입니다. 투표율. 투표율이 높아지면은, 그러니까 65%를 기준으로 높아지면은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럽니다. 투표율이 낮으면은 원래 50세 이상 투표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씨가 유리할 것이다. 그래서 과거에 투표율이 있습니다. 2007년에 한 63% 됐죠. 2002년에는 70% 넘었습니다. 그 전에는 한 80% 됐습니다. 이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선진국형으로 갑니다. 싹 낮아지죠. 한 50%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냐 낮느냐 하면은 낮지 않을까, 한 65% 전후가 되지 않을까,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2007년에 투표율을 대입을 하면은 현재 박근혜 씨 지지에서 플러스 한 3% 해주인 그랬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로 박근혜 씨가 많이 보면 한 10% 이기고 있다. 적게 보면 한 5% 이기고 있다. 막 이렇게 보는 게 5에서 10%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어제까지는 지금 기준입니다. 그럼 이게 바뀔 수가 있느냐? 바뀔 수가 있느냐? 변수가 한 3가지쯤 된다고 봅니다. 오늘 안철수가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 선거운동은 비슷하게 하겠다. 마이크 잡고 좀 돌아다니겠다. 이렇게 선언할 건지, 아니면 그 사람이 항상 말한 대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할 건지. 그게 변수랍니다. 변수.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야기, 그게 변수라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까지 다 반대하고 나섰어요. 그래도 원래 충성심이 강한 진보당 쪽에서는 그게 위성이라면 별 문제 없다. 우리 나로도 발사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하는 텔레비전 토론, 이런 게 뭐 하나의 변수로서 존재합니다.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우파 결집이죠. 이게 좌우로 갈리다 보니까 이번 박근혜 후보의 위치가 이게 우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. 우파 단일죠.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. 한국에서는 보수는 분열로 강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강합니다. 이렇게 했는데 보수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. 단일화가 됐어요.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. 이게 몇 년 만에 처음이냐 하면은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25년 하반세기 전 이후에 보수가 단일화된 유일한 경우입니다. 유일한 경우. 87년 선거는 어떻게 됐죠? 보수라고 전통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법태우 JP가 분열이 됐죠. 그래서 1로 3김이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씨가 36.6%로 당선됐어요. 36.6%. YS가 28%. 한 1% 뒤쳐져가지고 김대중. 그 다음에 JP가 10%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92년 선거 기억나십니까? 92년 선거는 정주영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. 그래서 김영삼, 정주영으로 보수표가 나눠졌습니다. 그래도 김영삼 씨가 약 8% 차이, 약 2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. 97년에는 이회창, 이인재로 나눠졌죠. 이인재 씨가 20%를 가져가니까 이회창 씨가 3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. 2002년에는 너무나 생생하죠. 정몽준 씨가 절로 넘어가는 바람에, 중도표를 가지고 노무현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회창 씨가 50만 표 차이, 58만 표 차이로
졌습니다. 2007년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. 이회창, 이명박, 정동영 이래 됐죠. 그래서 득표율이 이명박 선수가 49.6%였죠. 그 다음에 이회창 씨가 15%. 그래 합치면 사실은 65%가 있어요. 65%를 나누고도 큰 차이로 530만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 후보. 박근혜 씨가 단일 후보로 되었다. 구조적으로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후보가 단일 후보인 이상은 지기 어려운 게임이다.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기가 어렵다. 지기가 어려운 이 구조가 된 것이 이번 선거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단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보수 대결집. 그래서 이 김대중 세력 중에서 반공적이 또는 종북까지는 가기 싫은 세력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이 박근혜 씨 진영으로 갔습니다. 한광호, 김경대 같은 사람들. 최근 또 한화가 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회창 씨는 평당원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잡고 충청도 우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안철수 씨도 백의종군하고 이회창 씨도 백의종군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, 백의종군이란 말 뜻에 맞는 것은 이회창 씨의 행동이 백의종군입니다. 백의종군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. 벼슬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백의종군이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. 국무총리하고 여당 총재했던 사람이 평당원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잡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게 이게 백의종군입니다. 충무공은 상군 수군 통제사 하다가 익명을 쓰고 조사를 받고 계급장 다 떼고 그게 백의종군입니다.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종북 세력하고 이기려면 애국 운동 세력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첫째는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. 대동단결 기준은 뭐냐? 헌법 지키는다고 그런 사람입니다. 북한 정권을 반대하면 다 불편이다.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. 두 번째는 백의종군입니다.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, 힘, 영향력을 어떻게 하느냐. 그게 백의종군이다. 세 번째는 분진 합격을 해야 된다. 각자 나름대로 뛰어야 된다. 서로 뭐 이게 조직을 만들고 연락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 잘 안 된다. 원래 뭉치면 한국 사람들 싸우는 경향이 있으니까 각자가 자기 몫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킬 모퉁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분진 합격이다. 같은 방향으로 모이게 돼 있다. 그 힘이 모여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딱 요새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. 대동단결은 됐고 백의종군하는 사람이 많아요. 분진 합격은 뭐냐? 요새 이 선거운동을 보면은 또 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저희 강연의 주제를 언론과 선거 이렇게 끌어놨습니다. 박근혜 씨는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까지는 한 2대1 내지 3대1로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투쟁을 했어요. 여러분 텔레비전만 딱 켜면은 지난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떤 보도가 나옵니까? 첫째 박근혜 씨 동향이